네, 우생학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찰스 다윈의 사촌이자 영국의 과학자 프란시스 콜턴. 프란시스 콜턴은 그리스어 EU, 즉 우수하다는 뜻과 품종을 뜻하는 제노스를 합쳐서 유제닉스, 우생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뛰어난 품종에 대한 학문을 의미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즈음에 생물학자들의 상당수는 이 우생학이 우리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수한 종족의 유전자를 보존하자, 열등한 유전자의 번식은 통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는 6만 명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회 최하위층에 속하는 사람들, 빈곤층 혹은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들, 거리인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은 더럽고 열등하고 글자조차 읽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인류의 미래는 이러한 정신적 결함, 신체적 결함이 계속 유지될 거야 라고 걱정했습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을 선택적으로 번식시킨다는 이 이론은 인류사적 대비극을 낳게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등인종과 하등인종이 서로 섞이는 건 자연의 섭리에 명백히 반한다. 이 경우 고등인종인 아리안족의 소멸을 초래한다. 아리안족이 다른 하등인종의 피와 섞이게 되면 문화를 계승할 후손이 단절된다. 네, 아돌프 히틀러는요, 아리안족을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독일인은 아리안족의 직계 혈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리안족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 질병을 앓는 아리안족 여성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굴 모양도 재고, 두개골도 재고, 피부색도 재서 아리안족의 순수성을 가장 우수하게 보존하고 있는 소위 선남, 소위 선녀들을 모아서 결혼을 장려하고 자식을 많이 낳도록 권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치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유태인도 학살합니다. 폴란드인도 학살합니다. 그리고 성적 소수자도 학살하고 정신장애인도 죽였습니다. 순수한 아리안족으로만 만들어진 인종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레벤스보른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자행합니다. 나치의 제2인자이자 친위대장이었던 하인리히 힘러, 그가 총괄 지휘한 일종의 인종 실험이었습니다. 인종적인 우월성을 검증받은 여성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또 건강한, 즉 우량 아들만 많은 지원을 해줘서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순수한 아리안 혈통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아리안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엄격한 기준으로 그걸 구분합니다. 친위대원들은 이 아리안족의 혈통을 가진 자들을 주로 뽑았어요. 심지어 이 친위대에 있는 군인들한텐 혼외 관계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우수한 유전자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건 게르만족, 즉 아리안족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순수혈통 독일인을 위해서는 순수한 아리안 혈통이 있는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납치해서 독일식으로 키우게 됩니다. 이 납치하는 과정도 아주 독특합니다. 건강검진을 한다라고 하면서 코, 머리 둘레, 입술, 치아, 엉덩이 둘레, 심지어 생식기 형태까지도 검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우수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분류를 하고 이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독일의 가정으로 입양시킵니다. 아리안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독일식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월한 아리안족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열등한 민족, 잘못된 형질을 가지고 있는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독일어만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수의 인종의 미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아이들의 미래는 끔찍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격리된 심각한 트라우마에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나치의 반인륜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부끄러움,
죄책감으로 평생 고통스러워했고 자신의 부모, 자신의 고향을 찾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나치의 우수인종 실험은요, 과학적으로도 옳지 않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실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우생학과 관련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감정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우생학을 처음 접하면서 이 학문이야말로 조선인을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시켜주고 더 우월한 조선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이다라고 믿습니다. 당시에 지식인들, 김한란, 주요한, 윤치호 등 다양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 조선우생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우생학을 한국, 즉 당시 조선에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을 이기려면 조선인의 형질을 개량해야 된다. 심지어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우월한 것 같으니까 일본인과 교배를 많이 해서 더 우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해방 이후 미 군정을 거치면서 우생협회가 사라지게 되고 우생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생학은 과학적으로 사실도 아닐 뿐더러 국가 간의 경쟁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복잡한 상황, 국수주의적인 태도와 복잡하게 결부되면서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일인 번식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됐습니다. 스탈린의 대공포가 진행되던 1937년부터 1938년까지의 시기, 니콜라이 벨라예프는 유전학자라는 이유로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 없이 처형되었다. 스탈린의 편집증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으나 유전학자들에 대한 증오는 특히나 집요했는데 적자 생존의 법칙이 공산당의 정치 노선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생학은요, 공산주의 사회 소비에트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프롤레타리아, 소위 적합한 자, 우월한 자로 생각이 됐던 유산자들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 노동력만 가지고 있는 자들의 세상을 만들자,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들자고 했던 게 이 소비에트의 초기 목표였죠. 노동자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회를 준다면 나아질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유전의 영향은 작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능이 우월한 자들은 이 부와 권력을 쓸어담는 상황이야말로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스탈린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유전학을 금지하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도 첨단 학문이었죠? 우생학을 중고등학교 학문에서 아예 빼버려요. 대학교에서도 우생학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이 사라집니다. 우생학자들은 국가의 적이라고 선고를 내리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됩니다. 러시아는요, 당시 생물학 분야에서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수십 년 이전으로 생물학 수준이 후퇴하게 됩니다. 과학적 사실로 알려져 있는 유전학이나 진화학의 여러 개념들을 모두 부르주아 학문이다라고 배격했던 거죠. 니콜라이 벨라예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전학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동생 드미트리 벨라예프도 유전학자였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합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연구도 계속하면서 자신의 목숨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소련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추운 날씨 덕분에 사람들이 모피코트나 모피로 만든 모자 등을 많이 입고 다니죠. 주로 붉은 여우를 만드는데 붉은 여우의 변종 은여우가 있어요. 이 털색이 아주 예쁘니까 고급 모피로 취급이 됩니다. 드미트리 벨라예프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비에트의 영광을 위해서 은여우를 적극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노동자를 위한 일이고 또 소비에트를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벨라예프는 과학자였어요. 자신의 과학적 연구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벨라예프는 유전학을 공부하면서 이 야생동물의 가축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이 개가 늑대로부터 진화했다고 이제 추정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근거는 없었어요. 게다가 이 러시아, 당시 소련의 상황에서는 DNA 같은 걸 연구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튼 드미트리 벨라예프는
이 늑대가 개로 진화했다면 늑대와 가까운 사이인 여우도 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처럼 인간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미트리 벨라예프는 20세기 행동유전학 분야의 가장 중대한 실험을 비밀리에 수행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여우 가축화하는 실험은 아주 간단했어요. 여우를요,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사람들이 먹이를 가져다 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람하고 가까운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녀석들한테 이쪽에다, 그리고 사람이 오면 막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혹은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녀석은 이쪽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얘네대로, 얘네는 얘네대로 번식을 시켰죠.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운 행동을 보이려고 했었던 녀석들을, 새끼들이 이만큼 늘어나죠? 그러면 그걸 똑같은 기준으로 또 나눕니다. 또 다음에 새끼를 낳으면 또 나눕니다. 다음 세대가 나면 또 나눕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세대를 거듭하면서 소위 개가 됐습니다. 개처럼 친근함이 가득한 여우가 됐습니다. 인간한테 와서 꼬리도 치고요. 인간을 기억하고 심지어 물건을 던지면 개처럼 그걸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생김새도 변했어요. 이 여우는 털색이 하나 일관되는데 점박이 여우가 생겨납니다. 알록달록한 털을 가진 여우들이 나타난 거죠. 귀도 원래 쫑긋했는데 귀가 나불나불 펄럭거리게 됩니다. 다리는 짧아졌어요. 꼬리는 뒤로 동그랗게 말립니다. 마치 진돗개처럼. 툭 튀어나온 주둥이는 앞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치아는 작아지고 얼굴은 둥글게 됩니다. 새끼 여우는 성체 여우가 되면 얼굴 모양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개가 된 여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른 개가 돼도 새끼처럼 여전히 귀여웠습니다. 네오테니라고 부르는 유형화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여우가 아니라 인간이 왜 따뜻하고 친화력 높은 종이 되었는지를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그리고 사람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유리해진다는 새로운 가축화의 환경은 여우들에게 이종 간 두려움, 즉 자신과 다른 종에 속하는 개체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강력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키면서 가축화를 통해 만들어낸 개가 된 여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실험이 근데 인간의 가축화, 인간의 친화력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가축화시켰다는 뜻인가요? 개는 사람이 길들이지 않았다. 친화력이 높은 늑대들이 스스로 가축화되는 것이다. 이 친화력 좋은 늑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낯선 사람을 도울 땐 가급적이면 나와 같은 집단의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친화력의 어두운 면을 만들게 된 원흉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아끼는 무리가 다른 무리에게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이 위협이 되는 무리, 즉 외부의 집단을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비인간으로 격화시켜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공감하고 연민하고 협력하는 인간적인 능력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 따뜻하고 공감적인 사람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갑자기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개미가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인간화된 대상한테는 잔인한 행동을 해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사냥도 못하고 가축도 키워서 잡아먹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기가축화 가설은 우리가 친화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잔인한 악행도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을 비인간화하는 능력은 친화력의 부산물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사람만 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비인간화 시켜버립니다. 텃세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텃세. 이 텃세는요, 인간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악습입니다. 간호사 사회에서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간호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었던
이 의사사회도 마찬가지였고, 군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반 직장에서도 신참,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혹은 전학생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학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지내는 영역성을 보이는 동물에게서 흔히 관찰이 됩니다.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침입자를 쪼고 밀어내고 고통을 줍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는 이런 방법이 꽤 효과가 있습니다. 제한된 생태학적 자원은 내가 독점할 수 있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거대한 집단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 텃세라는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생태학적 영역은 고정돼 있지도 않고 어디까지가 내 영역인지 네 영역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타성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텃세는 주로 작은 집단,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인간 사회의 텃세, 어떤 결과를 일으킬까요? 결국 텃세가 심한 곳엔 나는 그런 곳에는 취업하지도 전학을 가지도 그리고 이민을 가지도 않겠다라는 반응을 유발합니다. 작은 집단은 큰 집단의 부분이고 큰 집단은 작은 집단 중 텃세가 심한 집단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텃세를 부리는 작은 집단은 더 큰 수준에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텃세를 부리는 집단 전체가 사회 전체의 텃세에 당하게 되는, 즉 베푼 대로 당하게 되는 거죠. 친화력이 불러온 부정적인 영향 두 번째는 바로 불안입니다. 정서적 불안이죠. 네, 우리가 귀여워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반대로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가 호의적인 느낌을 받지 못할 때 심각한 정신적 불안을 느낀다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친근함을 느끼는 동물들 있죠. 개나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주변에 사랑하는 주인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는 대상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친근함의 대가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던 연인이 떠났을 때, 친구들이 나만 빼고 어디 놀러 갔을 때 우리들은 힘들어하게 됩니다. 현대사회 우울증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러한 친근함의 대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는요, 과거에 비해서 무조건적인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친족들의 협력, 친족 간의 관계 같은 것이 사라지고 있고 대가족 기반의 이제 마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느끼고 그럴 때마다 강력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함을,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자생존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사람 인변에다가 걱정우를 합친 말입니다. 사람 인을 빼면 걱정, 불안, 질병, 고통,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뜻이죠. 거기에 사람 인을 붙이면 어떤 뜻이 될까요? 바로 넉넉하고 도탑고 인정 많고 부드럽고 꿈이 있고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바로 수미양가 할 때 그 우가 바로 이 우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남들보다 빼어난, 즉 피티스트, 적자로서의 빼어난 수가 아니라 인정 많고 부드럽고 흥미롭고 뛰어난 우, 도타운 가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서 인간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강자는 가지고 약자는 뺏기고 도태되어야 된다는 잘못된 우생학적 세계관이 지난 100년 동안 인류 사회에 큰 비극을 남겼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건 인간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친근함과 협력을 통해서 지구상의 지배적인 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과축화를 통해서 서로 친근하고 따뜻한 형질을 진화시켰고 심지어 다른 종, 즉 개나 고양이 등 동물까지도 인간의 친구로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그런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